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작가님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죠? 네, 이번에 너무 더운 여름에 맞춰서 푸른 바다와 맞는 주제를 가져왔죠. 네, 맞습니다. 지연 작가님이 주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바로 2부작으로 진행될 바다 시리즈고요. 오늘은 바다 시리즈 1 생물 이야기 고래와 상어편을 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의 가제가 고래와 상어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대답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들 쫑긋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이 먼저 고래 관련한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고래는요, 실제로 지구 역사상 공룡보다도 훨씬 몸집이 큰 동물입니다. 네. 폐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분마다 혹은 1시간마다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고래를 표현한 그림을 보면 등 부분에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물줄기가 튀는 거를 많이 그려지는데요. 수면에 올라와서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분수공에 의해서 튕겨지는 물방울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실제로 글지마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래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마주하는 대왕고래, 흰수염고래는 범고래가 무리지어 사는 것과 달리 독립생활을 주로 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향유고래라는 고래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인간을 제외하면 천적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향유고래라는 이름처럼 인간으로부터 등불용, 윤활유용으로 가장 많이 학살당한 고래라고도 합니다. 네네. 혹등고래 또한 20세기 초중반에 남해구로 개체수가 격감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제보호종으로 혹등고래가 어쩌다 해변으로 떠밀려온 사체가 있다 하더라도 판매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개체수가 너무 격감이 돼서 그때부터 이 법을 다시 제정을 했었고요. 이제는 다행히 멸종 위기종에서 안전한 최소 관심종으로 분류가 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몸을 뒤집고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혹등고래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가능한 빨리 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고래가 알려주는 이 몸짓은 너는 너무 작아서 이 밑은 위험해 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처 보지 못하고 들어간 다이버들은 고수와 소용돌이, 대형 상어 등의 위험과도 마주쳤다고 하는데 혹등고래가 자신을 따라 내려와서 호위해준 덕분에 겨우 살아났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위험에 빠진 다른 고래종이나 바다 표범을 지켜주는 이타적인 행동이 관측되는 동물이라고 해서요. 바다의 수호천사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저 고래 진짜 좋아해요. 네. 범고래 빼고. 네, 범고래들이 약간 귀엽게 생겼잖아요. 이제 까만 바탕에 이제 그죠. 그 하얀 볼처럼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름과 다르게 좀 무서운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상어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고래에 맞서 상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상어로는 청상아리, 백상아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과 사투를 벌이는 상어가 바로 청상아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영화 조스에 나오는 종류는 이제 백상아리죠. 네. 뭔가 상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막 무섭다, 아니면 이빨이 좀 날카롭다 그런 거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상어는 현재 440여 종에 달하고 하고요. 이 중에서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종류는 한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사람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거죠. 또 그 크기도 워낙 다양해서 상어는 기껏 자라봤자 20cm가 될까 말까 한 종류부터 20m가 넘도록 자라는 그런 종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래처럼 마찬가지로 상어도 되게 오랜 세월 지구에서 하나라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원래 물고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숨을 쉬는 부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상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수영을 해야 되지만 상어의 지느러미는 너무 두꺼워서 이게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접거나 좌우로 흔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수영을 하고 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과 조금 비슷한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뇌의 상당 부분이 냄새를 막기 위한 기능 세포
공기세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어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미약하게나마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조금 피 흘리면 네. 상어가 이제 모이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어류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부레를 갖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처럼 이제 중간에 떠서 멈춰 있을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수족관 같은 거 보면은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자는 거라고 하는데 상어는 그렇게 몸이 물에 떠서 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안 하면 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수영을 안 한 채로 바닥에 가라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었죠. 상어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제가 막 명확한 해답은 아니지만 찾아봤더니 백상아리와 범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읽어봤는데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로는 범고래와 백상아리가 마주쳤을 때 백상아리가 순식간에 도망을 친대요.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쫓아내는 건지 아니면은 백상아리의 그 간이 되게 풍부하대요, 영양가가. 네.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상어들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냥 무서워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범고래가 바다의 포식자니까요. 맞아요. 네, 상어는 고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할 수 고래가 있을 더 것 같습니다. 세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 바다 시리즈 생물 이야기에 맞춰서 책 소개를 지연 작가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이번 편에 맞춰 소개드릴 책으로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김호경 작가님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책 되게 특이하네요. 네, 엄청 예쁘죠? 네. 앞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옆모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양장제본 책이 있습니다. 네. 저자인 호경 작가님은 그쪽의 서문에서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2017년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의 영화를 소개하면서 책을 시작을 해요. 네. 영화 속에서 베이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겪게 된 귀울림 장애로 인해서 매일 이어폰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은행 터는 일에 가담을 하는데요. 네. 좋은 영화 음악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1쪽 저자의 문장에서처럼 음악을 그저 즐거움이 아닌 집중과 몰입, 평온함 혹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베이비의 모습은 어떤 상태나 상황을 열망하며 이를 충족하는 동시에 실제 세계에서의 한계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의 극단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플레이리스트 여러 개 갖고 계신가요? 멜론 리스트에 매번 추가를 해놨다가 그냥 수정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플레이리스트는 멜론이다 아니면 스포티파이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네. 카페나 매장에서 그 누구도 자신만의 재생 목록을 나열해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의 취향이 이렇구나,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구나 라고만 받아들일 텐데요. 14쪽 저자의 문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플레이리스트 감상 행위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감상 행위는 감상자들의 음악 경험 전반, 나아가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차원의 음악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작가의 문장과 같이 책 속에 플레이리스트 문화의 탄생,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라는 소리 세계, 플레이리스트가 만드는 일상적 음악 경험의 변화와 같이 세분화하여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번에 바다 시리즈를 떠올렸을 때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소통을 위해 내뱉는 바다의 소리가 조금 떠올랐어요. 네. 고래는 아주 다양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를 노래로 배열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기처럼 옹알거리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초음파를 내뿜는 돌고래의 소리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버스 지나가는 소리, 경적을 울리는 소리와 같이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끔 유튜브와 같은 공간에서 돌고래나 고래의 소리를 마주할 때면 바닷속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래들의 소리를 약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러네요. 그건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책을 쓴 저자 김호경 작가님의 소개를 보면 음악을 위한 글을 쓴다. 음악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다수의 매체의 글을 쓰시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무튼 시리즈 책 중에서 아무튼 클래식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작사 작업으로는 자우림 김유나 가수님의 나인 너에게와 하성운 가수님의 Think of You 그리고 오마이걸 승희님의 Dear My Nights의 가사를 쓰셨다고도 해요. 음악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저자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각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지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동안 후루룩 훑어봤는데 어떤 파트에서는 되게 전문적이라서 지식 습득에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카페에서 이제 음악 듣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여러 목적으로 읽어도 되게 좋을 책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꼭꼭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한 네. 그런 책을 가져왔는데요. 하얀 양장에 이제 초록색으로 자연이라고 써 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경이로운 자연에 기대어. 이고요. 네. 레이철 카슨 외 다른 수십 명의 작가님이 같이 쓴 책이고요. 22년도 7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죠. 네. 책은 20명의 작가님들이 1836년에 출간된 렐프 월도 에머슨의 에세이 자연에 담긴 주제들을 숙고하며 그들이 오늘의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자연이라는 책이 그 당시 발간됐을 때 모든 현대인들에게 울림을 준 그런 책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미국인들이 많이 읽고 미국의 사상과 저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또 그 책과 관련해서 20명의 사람들이 또 에세이를 엮은 거겠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주로 자연을 경외하자.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지배력이 강한 동물인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첫 부분에 에세이를 쓴 레이철 카슨의 글이 무척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서문은 그냥 저와 생각이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에세이의 제목이 자연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부분이다. 였는데요. 제목부터 너무 막 본문에서는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연에 관한 정의가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자연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오만한 목소리로 우리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 자랑을 실현할 힘을 정말 가졌다고 잘 느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예시로 사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만 해도 사람이 인류를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본인의 생각이 무척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따지고 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로도 지금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다시 인류는 또 하나의 해안으로 우주를 지금 또 정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딱 21세기의 현 시점을 되게 잘 반영하는 글인 것 같아서 저는 무척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인류는 자연을 파괴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중대하고 냉엄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지배력을 증명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읽고서 이 책을 구매했던 거라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글만 있는 건 아니고 읽다 보면 또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산호초를 구경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네.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오크나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숲속을 거닌 이야기 이런 뭔가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글들도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저자로부터 다양한 제목과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딱 작가 이름을 쓰지 않아도 한 편 한 편마다 너무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읽는 느낌이라 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생물 혹은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바다 시리즈 1부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생물에 대한 고래와 상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했다면 다음 주 바다 시리즈 2부에서는 식물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